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물론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당연히 목숨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겠지만 제 아들은 특히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아들인데요. 왜냐면 제가 결혼 10년 만에 겨우겨우 얻은 아이이기 때문이었죠. 제가 갓 시집 왔을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우리 집 송귀한 거 알지?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저 아들 하나만 딱 낳아서 집안의 대만 안 끊기게 해다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새색시였던 저는 그깟 아들을 낳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다들 결혼하면 금방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해 보이는 그 일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이 더 안 될까 전전긍긍하며 제 눈치만 살피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아기 소식이 없자 부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 먹어라.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이게 뭐예요? 아기 들어서게 하는 약이야. 잔말 말고 쭉 들이켜. 아들은커녕 딸년이라도 하나 낳아야지. 여자는 자식 못 낳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사람 구실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아기를 못 낳는 죄로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된 저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온갖 약과 음식들은 물론 아들 7을 낳았다는 여자 속옷부터 무당이 써줬다는 임신 부적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뭐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별 효과가 없자 시어머니의 기다림은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더군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긁어대셨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는 아들도 못 낳은 게 밥이 넘어가냐? 하셨고요. 제가 피곤해서 좀 누워있기라도 하면 아들도 못 낳은 게 뭘 잘했다고 퍼질러 있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시며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뭐만 하면 어느새 따라오셔서 그놈의 아들도 못 낳는 게로 시작하는 모진 소리를 쏟아내셨죠. 너무 서러워서 홀로 눈물을 쏟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즘 같으면 시험관 아기를 하든 인공수정을 하든 의학의 힘이라도 빌려볼 텐데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죠. 여보,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든지 첩을 들이던가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잠자던 제 허리를 감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꿈을 꾼 뒤로 갑자기 태기가 있더니 10달 후 마침내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역전됐죠. 구박덩어리였던 저는 갑자기 여우왕 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게 됐어요. 시집살이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아들 덕분이니 제 아들이 제 인생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제 아들이 착한 데다가 공부까지 잘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무려 서울대 법대에 척하니 합격을 했어요. 엄마를 모진 시집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곧 판검사 엄마까지 만들어주는구나 생각하니 제 아들이 그렇게 고맙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완벽한 우리 아들에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애가 워낙 순하고 숫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도통 여자 사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슬슬 나이가 차는데도 학교랑 집만 오가면서 연애 한번 못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더군요. 전 고민 끝에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슬쩍 떠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엄마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친구랑 둘이 여행 가도 좋고 집에 데려오는 것도 괜찮다고. 엄마도 참, 여자친구가 있어야 여행도 가고 집에도 데려오죠. 저 여친 없어요. 정말이야? 정말 없어? 그렇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세상 여자들이 다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바빴잖아요.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려면 갈 길 멀고요. 지금 여자의 정신 팔릴 때 아니에요. 저런 대답을 들으니 참 대견하고 믿음직스럽다가도 저렇게 좋은 시절 다 지나가게 놔둬도 괜찮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짝 찾는데 관심이 없으니 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제 주변에 워낙 시집 장가 못 간 노총각 노처녀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우리 아들이 노총각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아들은 워낙 학벌도 좋고 인물도 잘생겨서 주변에서 중매서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아가씨들이 제 성에 안 차더라고요. 우리 조카인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인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때? 글쎄, 공무원이면 9급? 그렇지. 9급이라도 공무원이면 최고 아니야? 에이, 9급은 너무 낮다. 월급도 박봉이라던데. 그러지 말고 돈 잘 버는 며느리는 어때? 나 아는 사람 중에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돈도 잘 번다더라. 내가 중매 한번 서볼까? 아유,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나.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지. 서로 데려가겠다는 잘난 아들 덕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다가도 순진하고 착한 우리 아들이 괜히 여자 잘못 만나 인생 고달파지면 어쩌나 싶은 노파심에 왠지 소개팅 들어오는 아가씨들은 일단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에 별 믿음도 안 갔고요. 그래서 전 좀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는 거였죠. 저는 거금을 들여서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한 아가씨와 매칭이 되어서 아들은 역사적인 첫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요. 가기 싫다며 툴툴거리던 아들이 소개팅을 나갔다 오자마자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아들, 오늘 만난 사람 어땠어? 엄마, 아니 나는 운명이니 사랑이니 이런 거 진짜 안 믿었거든?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다고. 딱 한 번 보고 우리 아들이 첫눈에 반해서 돌아온 아가씨는 아들보다 4살이 어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를 졸업한 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실한 아가씨였어요. 일단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에 비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아가씨 같더군요.
그런데 일이 성사되려고 그랬는지 그 아가씨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죠. 양가 가족들이 만나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니까 아들의 결혼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저희는 예비 며느리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흔한 의견 충돌 한 번 없었어요. 게다가 저한테도 어찌나 살갑게 대하는지 묵뚝뚝한 남편, 말수 적은 아들하고만 살아온 저는 처음 겪어보는 며느리 애교에 살살 녹을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맛에 딸을 키우는 거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정말 다정하게 잘하더라고요. 예단이며 예물은 또 얼마나 야무지게 준비해 왔는지 제 명품 가방만 2개를 해왔어요. 그런데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게 예단이라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가방들을 돌려주려고 며느리와 따로 만났죠. 예단 말이야. 너무 잘 받았는데 아무래도 명품 가방들은 받기가 좀 그래서 다시 돌려주려고.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고 좋은 거라 받기가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받은 만큼 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하나뿐인 귀한 아들 주시잖아요.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충분하세요. 어? 아이, 그러냐? 그럼요. 그리고 저 이제 곧 변호사 사모님 될 텐데 그게 다 누구 덕이겠어요. 어머님이 아들 공부 많이 시켜서 변호사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명품 가방은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유, 내가 아들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 복도 있는 모양이다.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너무 고마워. 오빠랑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잘 효도할게요. 이러니 제가 며느리라고 하면 껌뻑 죽을 수밖에요. 덕분에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며느리 잘 얻었다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세상에, 그 가방 뭐야? 완전 비싼 명품이잖아. 우리 며느리가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사주던데? 어머나, 이거 아무리 못 줘도 몇백은 할 텐데. 며느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니 돈도 잘 버나 봐. 그런가 봐. 이런 가방을 2개나 사줬어. 아유, 돈 잘 버는 며느리 둬서 너무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부러워할 일은 명품 가방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아들이랑 같이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과일이며 고기며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말이에요. 아들,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주말에 좀 쉬지. 뭐하러 왔어? 그러게 말이야. 아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꾸 엄마 보러 가자고 하네. 응? 새아가가? 요즘 며느리들 주말에 시댁 오라고 하면 아주 싫어한다던데. 넌 어떻게 자진해서 시댁을 오니?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매일 옆에 두고 보시다가 장가 가버리니까 많이 허전하고 서운하시죠? 서운해도 어쩌겠니? 이제 얘는 내 아들이 아니라 네 남편인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유, 그러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어? 지난번에 용돈도 주고 뭘 또 줘?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어요. 이걸로 어머니 옷 한 벌 사세요. 며느리 회사가 워낙 알아주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직원 복지가 역시 남다르더라고요.
보너스는 무슨 때마다 수시로 나왔고요. 각종 선물 세트에 외식 쿠폰까지 혜택이 정말 많더군요. 그런데 보너스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까지 챙겨주는 며느리는 흔치 않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두둑한 용돈 봉투부터 소소한 커피 쿠폰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꼭 선물을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며느리 잘 얻은 거다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저 아들 내외의 행복만 빌며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됐죠. 그러나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모든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고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실패라고는 몰랐던 제 아들에게 뜻밖의 큰 시련이 찾아온 거죠. 무슨 시험이든 봤다 하면 척척 합격하던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그만 낙방하고 만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학교 다닐 때부터 1등을 놓친 적 없었고 공부나 시험에 관해서는 속을 썩여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도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죠. 그런데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충격이 쉽게 가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들도 무언가에 실패한 건 처음이라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모자에게 힘든 시련이 닥쳤을 때도 옆에서 힘이 되어준 건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오빠, 일어나.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어머니 오셨어. 그래, 일어나야지. 근데 기운이 안 나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큰일이네. 그런데 아들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저와 달리 며느리는 거침없더군요. 아들이 쓰고 누운 이불을 걷어치우고 쓰러져 있던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만 일어나. 그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기운이 없지. 그깟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지구가 망하냐? 그깟 시험이라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비참한 기분일 줄은 진짜 몰랐다. 그 정도 가지고 뭘 비참해. 10번, 20번씩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까짓 거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확 푼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 우리 매운 거 먹으러 갈까? 나는 입맛도 없어. 엄마 모시고 둘이 다녀와. 그러지 마. 나는 오빠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좋은데? 뭐? 내가 시험 떨어지니까 좋다고? 그건 또 뭔 소리야? 난 오빠가 무슨 공부 기계인 줄 알았는데 시험도 떨어지고 실수도 하는 거 보니까 인간미 있어서 좋다고. 지나간 건 생각할 필요 없어. 앞으로 다가올 것들만 잘 준비하면 되지. 전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위로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리에 빠졌던 아들은 활기 넘치는 며느리의 기운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런데 고마운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을 때는 온갖 좋은 말로 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던 며느리가 정확히 1년 뒤에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 이후 아들은 심기일전하여 이듬해 또다시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두 번째는 꼭 되겠지 생각했던 모두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고 또다시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들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나와서 머리 좋다고 잘난 척 엄청 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또 떨어졌어? 또?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진정시켰죠. 아유, 얘.
왜 그렇게 사람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그러니? 진정해라.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오빠요, 1년 동안 손 하나 깜짝 않고 공부만 했다고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식구들 챙기는 일도 다 저 혼자서 했어요. 심지어 돈도 제가 다 벌어왔잖아요.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했으면서 그걸 떨어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미안해.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런데 갑자기 잘난 내 아들이 축 처져서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꼴을 보니까 심정이 사나워지더군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죠. 아니, 진짜 너무한다. 변호사 시험이 어디 보통 시험이야? 그게 그렇게 쉬우면 개나 소나 다 합격하게? 첫 시험 때는 괜찮다, 인간미 있다 그러더니 한 번 더 떨어졌다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니? 근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성질을 확 내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이제 곧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이 지겨운 수험생 뒷바라지를 1년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머리가 좋네 수제네 하고 설레발 치더니 서울대는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서울대 나온 거 맞긴 맞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그게 문제예요. 뭐? 어머니랑 오빠 둘 다 서울대에 영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오빠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발길에 채일 만큼 널렸으니까. 그날 이후로 인고 부부가 따로 없던 아들, 며느리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둘이 방도 따로 쓰는 것 같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공부한답시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변호사 시험을 위한 3번째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절망의 늪에 빠진 우리 아들과 반대로 며느리의 기세는 점점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과장으로 파격 승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우리 아들이 걱정됐죠. 안 그래도 힘든데 잘 나가는 마누라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게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며느리는 살림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 부부가 대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 나다, 시애미. 웬일이세요? 제가 지금 좀 바쁜데. 너희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요즘은 주말에 통 오지도 않으니 어떻게 하고 있나 알 수가 있어야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제가 어머니 아들 어떻게 할까 봐요? 그게 아니라 밥은 잘 먹고 있나 해서 말이야. 그렇게 아들 걱정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보세요. 저도 속 터져 죽겠으니까요. 며느리는 저에게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아들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옷가지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 들어차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던 신혼집은 온데간데 없고 방송에서 보던 쓰레기집을 방불케 하는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제가 거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인기척을 느꼈는지 방 안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 상태는 더욱 가관이더군요.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에 수척한 얼굴, 그리고 퀭한 눈빛까지. 속상한 마음에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눈물을 쏟았죠. 우리 아들, 꼴이 이게 뭐야? 몸 생각도 해야지.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속 편해.
새아가는 집에 안 들어오니? 맨날 늦어. 야근이래. 요즘은 해외 출장 간다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더라고.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 사람 잘못 아니야. 일하느라 바쁜데 뭘. 집안일은 집에서 놀고 먹는 내가 해야 하는데 나도 집안 정리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네가 뭘 놀고 먹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요즘은 공부가 안 되고 그냥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 또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전 아들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아들은 시험에서 또 떨어질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어느 한순간 마음 편할 데가 없는 모양이었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꼭 잘 될 거야. 너는 용꿈 꾸고 낳은 대단한 아들이야. 누구나 쉬어가는 시간은 필요해.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잖아. 넘어진 김에 쉬어가랬다고? 아무 생각 말고 좀 쉬어. 넌 그럴 자격 충분해. 그리고 나서 전 어지러워진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모아버리고 먼지를 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빨랫감들을 모아 세탁기에 돌려놓고 주방도 말끔하게 치웠죠. 그리고 당을 받아가 반찬을 만들어 텅 빈 냉장고 속을 꽉꽉 채웠습니다. 뭘 하든지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지. 그러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하루 세 끼 꼭꼭 챙겨 먹어. 고마워요, 엄마. 엄마 걱정 안 하시게 정신 차릴게. 그때 일을 마치고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넌 뭐하고 다니는 애냐? 집안 꼬라지는 이게 다 뭐고? 남편이고 집안 청소고 다 팽개치고 회사 일만 하면 최고야? 그런데 며느리는 저의 호통에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집안 살림하면 어머니 아들이 돈 벌어오나요? 돈 한 푼 못 벌고 있잖아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생고생하는 건 저예요. 그나마 제가 수입이 좋으니까 이 정도 생활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집안을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그렇게 걱정되면 어머님이 저희 집 파출부라도 하시던지요. 아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백수건달인데 어머님이라도 오셔서 일하셔야죠. 뭐? 나더러 너희 파출부를 하라는 거냐? 네, 오셔서 저희 집 살림해 주시면 되잖아요. 좋아하는 아들도 좀 챙기고. 보시다시피 전 너무 바빠서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부터 아들네 집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아들 집으로 가서 청소며 빨래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고 아들 끼니를 챙겨 먹이고 장을 봐다가 아들을 위한 먹거리들을 냉장고에 채워놓고는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내 아들 판검사 만들어서 행복한 말년 보내는 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며느리네 파출부 신세가 된 건지 용꿈까지 꾸고 낳은 귀한 아들이 왜 잘난 와이프한테 빌부터 살면서 남편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게 된 건지 서러움이 복받쳐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난 며느리 비위를 맞춰서 아들 내외가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며느리 집으로 매일 출근을 하면서
저는 그 집에서 아주 수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항상 잠겨있는 창고 방이었죠. 그 방은 주방에 딸린 아주 작고 해가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이었는데 언젠가부턴가 방문이 굳게 잠겨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며느리가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 방 안에 무슨 신주 단지라도 있는 건지 방문을 아주 살짝만 열고 쏙 들어가서는 재빨리 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나올 때도 겨우 몸만 빠져나올 정도로 문을 빼꼼히 열고 또 몸만 쏙 빠져나온 다음에 누가 볼세라 빠르게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려고 해도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저는 원래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창고방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예, 저기 저 창고방은 왜 꽁꽁 잠가놨어? 뭐 보물이라도 숨겨놨냐? 그때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창고 방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뭘 숨겼길래 그래? 내가 뭐 훔쳐갔냐? 나는 그냥 그 방 청소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물어본 거야. 청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은 신경 끄세요. 그 방문 잘못 열었다가 어머니 아들 어떻게 돼도 저는 책임 못 져요. 아셨죠? 뭐? 내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네. 설마 어머니 아들 잘못되는 거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시라고요. 알았어. 며느리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난 저는 다시는 그 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그 방문 잘못 열었다가 내 아들한테 뭔 일이 생겨도 책임 못 진다는 며느리 말 때문이었죠. 대체 며느리가 그 비밀스러운 방에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방에 뭐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잘못된다는데 그 비밀의 방을 굳이 열어볼 용기도 필요성도 저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고 방은 그냥 못 본 척, 모르는 척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이상한 점은 그 창고 방만은 아니었어요. 자꾸만 며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며느리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봉투 가지고 지금 좀 나오세요. 뭐, 지금? 급한 거니까 빨리 가지고 나오세요. 어디로 가면 되니? 회사 앞 지하철역으로 오세요. 제가 역 앞으로 갈게요. 저는 얼른 서류 봉투를 들고 며느리가 알려준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도 여러 번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며느리 회사로 들어갔죠. 그리고 회사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며느리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하영 과장을 만나러 왔는데요. 연락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누구라고요? 신하영 과장이요. 부서는 모르세요? 직원 명단에는 그런 이름 없는데. 예? 신하영 이름이 없다고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절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니, 너는 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렇다고 회사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얼른 나오세요. 근데 저 직원이 널 모르던데 직원 명단에 네 이름 없대.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금 직원 명단이 엉망진창이에요. 저 직원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냐? 아무튼 앞으로 절대로 회사 안으로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기껏 심부름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도 못 들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근데 기분 나쁜 감정보다는 의아함이 더 컸습니다.
인사 이동 때문에 직원 명단이 잘못됐다는 며느리의 말이 어쩐지 말도 안 되는 변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네 집 앞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고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날은 며느리네서 김장을 하느라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는데 며느리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아는 체는 해야겠다 싶어 인사나 하려고 며느리 차로 발길을 돌리던 그때 갑자기 운전석에서 웬 젊은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며느리가 따라 내리는데 술을 먹은 건지 몸이 조금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전 며느리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포옹을 하지 뭡니까? 눈에서 불꽃이 튀고 심장이 벌벌 떨리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이 세상에 대리기사랑 헤어지면서 포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단도직입적으로 며느리한테 어젯밤 일을 물어봤죠. 나 어젯밤에 주차장에서 너 봤다. 근데 왜요? 웬 남자랑 같이 차에서 내리던데 누구냐? 어머니, 이제 저 미행하고 염탐까지 하세요? 누가 미행하고 염탐을 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거야. 그 남자 누군지나 말해. 우리 팀 부하 직원이에요. 어제 회식 때문에 제가 술을 먹어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 너는 부하 직원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난리 부르스를 추나 보지? 끌어안기는 누가 끌어안아?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왜 그래요? 둘이 들러붙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모른 척이야? 들러붙다니요. 직장 상사로서 힘들어하는 부하 직원 토닥여준 것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야? 이거 우리 아들 보여줄까?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들이 시험에만 붙었어도 내가 힘들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모함도 안 당하고 며느리가 돈 잘 벌어서 어머님 아들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계세요. 뭐야? 네가 돈 좀 번다고 아주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어머니가 요즘 젊은 사람들 문화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잔소리세요? 끌어안았다고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지금 절 의심하시나 본데 그게 불륜이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상간남 상간녀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괜히 며느리한테 덤볐다가 본전도 못 찾고 된통 당했습니다. 아니라고 딱 잡았대니까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남녀 사이 딱 보고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발뺌하고 잡았대도 그 분위기는 영락없는 연인 사이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좀 번다고 남편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내 아들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하다 바람까지 피우다니 이건 정말 두 번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문제였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따위 개차반 같은 며느리를 내 아들 옆에 계속 둬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아들에게 알리자니 지금 한창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애, 마음만 흐트러 놓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고요. 그렇다고 아들이 모르게 하자니 눈뜨고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꼴이 불쌍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좀 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아들이 모르게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아들이 충격받아서 변호사 시험이라도 망치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아들은 절대 모르도록 최대한 은밀하고 조용하게 며느리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죠. 그런데 막상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하니 미행이나 녹취 같은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아침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휙 나가버리는 며느리를 운전도 못하는 제가 무슨 수로 미행하겠어요. 게다가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며느리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걸 확보하라고 하던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휴대폰이야 손에서 놓지를 않으니 제가 몰래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설령 며느리 휴대폰 열어볼 기회가 생겼다 해도 비밀번호를 모르니 아무 소용이 없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야근이 많다면서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처럼 뭐라도 건지려고 주차장에 숨어서 기다려봤지만 그때 보았던 부하 직원이라는 그 남자도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가요? 구미호도 울고 갈 불려우 구단 아닌가요? 처음에는 실수로 저에게 꼬리를 밟혔다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고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잡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전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며느리 불륜 증거를 같이 잡으러 가자고 할까 생각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아들도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그전에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시험 공부에만 매달리던 애가 갑자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 오늘도 나가? 대체 어디 가는 거니?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몫이도 퉁명스럽더군요. 어머니는 아실 거 없어요. 알 거 없다니. 너 요즘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같이 뭐 홀린 사람처럼 밖으로만 놔두는데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얘기해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뭐? 나 가라고? 언제까지 여기서 파출부 노릇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이러고 계시니까 내가 아용이 앞에서 더 길을 못 펴잖아.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며느리 비위 맞추면서 쩔쩔매는 것도 보기 싫고 엄마가 매일같이 나 걱정해주는 척 불쌍하게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상관 마세요. 저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아들은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아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 착한 아들이 지 엄마한테 저렇게 모진 소리를 할까.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해서 파출부 노릇하면서 자식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이 세상에 만나서는 절대 안 될 악연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우리 아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악연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며느리가 너무나도 원망스럽더군요. 이 모든 비극이 전부 며느리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잘났던 내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진 것도, 제가 말년에 아들네 집에서 파출부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도, 아들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전부 만나서는 안 될 악연끼리 만나서 벌어진 일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굳게 닫힌 창고 방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혹시 며느리의 불륜 증거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를 스치자 전 그 방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잠긴 문고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죠. 대체 여기에 뭘 숨겨놓은 거야? 내가 오늘 반드시
이 방문을 열어서 며느리년을 끝장내버리고 말 거다. 며느리가 이 방의 문을 열면 아들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바닥을 쳤으니 여기서 더 나빠질 일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굳게 닫힌 그 비밀의 방을 열고 나면 막혀있던 모든 일이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주어 흔들어봐도 창고방의 잠금장치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열쇠라도 있을까 싶어 집안 곳곳을 이잡듯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어요. 전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문이 열렸죠. 그런데 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뜻밖의 물건을 보고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전부 가방 아니에요. 딱 봐도 전부 비싼 것 같은데. 아유, 이게 다 얼마야? 맞습니다. 작은 3평 남짓한 작은 창고방을 꽉 채우고 있던 건 놀랍게도 명품 가방들이었던 거예요. 크기도 색깔도 브랜드도 모두 다른 다양한 종류의 가방이 방 안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어림잡아도 100개 이상은 될 것 같았어요. 심지어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상품들이더라고요. 어머, 얘가 쇼핑 중독에 걸렸구나. 세상에, 간땡이가 부었지. 가방 사는데 대체 얼마를 쓴 거야?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식구들 몰래 명품 사재기를 해? 그런데 신기한 듯 가방들을 구경하던 열쇠 수리공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겁니다. 아이, 사모님, 근데 이거 명품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이, 이거 전부 짝퉁이구만. 그럼 그렇지. 일반 가정집에 명품 가방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죠. 정신을 차리고 찬찬히 살펴보니까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유명 상표들과는 어딘가 조금씩 다른 가짜 상표가 가방마다 떡하니 붙어있는 게 그것들은 전부 영락없는 짝퉁 가방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갑작스레 맞닥뜨린 상황 앞에 너무나 혼란스럽던 그 순간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한 건 아들이었어요. 예, 너 어디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엄마가 너무 정신이 없다. 근데 저보다 더 다급한 건 우리 아들이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빨리 여기로 좀 와줘. 뭐? 뭔데? 와보면 알아요. 바로 오세요. 아셨죠? 큰일 났다는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뜩 든 저는 급히 아들이 오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제 아들이 길가에 차를 대놓고 맞은편 모텔 입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쉿, 어머니, 얼른 차에 타세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면 곧 엄마 며느리 나올 거예요. 뭐? 아영이가? 여기서 엄마 잘난 며느리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도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 역시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불륜 증거를 모으느라 며느리 뒤만 쫓아다닌 거였습니다. 한동안 밖으로만 나돌더니 다 이것 때문이었나 봅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처한테 남자 있는 거? 그런 건 남편인 제가 제일 먼저 아는 거죠. 엄마도 눈치채셨는데 제가 모를까봐요. 그렇구나.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너 몰래 해결해보려고 나 혼자 애 많이 썼다. 그때였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며느리와 한 남자가 다정히 나오는 겁니다. 남자는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저는 앞뒤에 가릴 것도 없이 튀어나가 며느리 앞에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아,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벌써 경찰에 신고까지 다 했어. 그런데 경찰 얘기가 나오니까 며느리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간통죄 없어진 지가 언젠데 경찰에 신고를 해요. 누가 간통죄로 신고했대? 그럼 뭘로? 그때 마침 경찰이 도착해서 며느리와 상간남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거사게 반항을 하더군요. 이거 나요. 대체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하영 씨 맞으시죠? 상표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제 아들과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대기업 과장인 척하며 짝퉁 가방 판매자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전문직 종사자나 되는 것처럼 굴면서 매사에 제 아들을 무시하고 저를 파출부로 부려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창고 방문을 열었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방 안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며느리가 그동안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며느리를 신고한 거죠. 그런데 뻔뻔한 사기꾼은 움직일 수도 없는 증거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끝까지 잡아떼고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내가 무슨 상표법 위반이야. 나 아니야. 아저씨, 증거 있어요? 당연하죠. 신하영 씨 거주 중인 주소지에서 증거품 다 확보했어요. 예?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내가 창고방 안에 있던 짝퉁 가방들 전부 경찰에 신고했다. 뭐라고요? 그 방을 열었어요? 내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잖아. 너야말로 감히 내 아들 아파트에 그런 쓰레기들을 잔뜩 가져다 숨겨놔? 하마터면 내 아들까지 공범으로 몰릴 뻔했어. 그렇다고 며느리를 신고하는 시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당신 며느리라고. 저는 악을 쓰며 발악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짝퉁 가방을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며느리 좋아하시네. 시어머니 예단까지 짝퉁 가방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도 그건 좋은 거예요. 특 A급이라고요. 입 닥치지 못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혼인 취소 소송이라도 해서 내가 전부 다 되돌릴 거야. 그동안 내 덕에 한 몇 년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혼인 취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안 돼? 이 짝퉁 가방이나 파는 사기꾼 범죄자야. 우린 너한테 속은 죄밖에 없어. 학벌도 직장도 전부 짝퉁인 주제에 좋은 직장 다니는 척, 돈 잘 버는 척하면서 내 아들 깔아뭉개고 나까지 파출부로 부려먹으니까 재밌더냐? 이 못된 거사. 그동안 네 눈치 살피느라 우리 모자 기도 못 펴고 살아온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래서 뭐, 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어? 돈 잘 번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대기업에서 번 돈은 괜찮고 짝퉁 팔아 번 돈은 더럽냐? 어차피 당신 아들이 먹고 입고 쓴 돈 전부 다 그 더러운 돈이야. 내가 죽어라 짝퉁 팔아서 당신 아들 먹여 살린 거라고.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며느리가 계속해서 악을 쓰며 발악하니까 보다 못한 경찰이 며느리를 말리더군요. 조용히 해요, 신하영 씨. 당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때가 아니야. 기록 보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던데 가중처벌받고 감옥에서 오래 썩고 싶어요? 뭐라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전과자였단 말이야? 아이고 기막혀.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태세에 전환을 하며 저한테 매달리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 신혼 초에는 제가 잘해드렸잖아요. 예정을 생각해서 형량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어머니가 탄원서 좀 써주세요. 저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오래 있다 나와야 돼요. 탄원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감옥에서 썩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 앞날에 흠집이라도 나는 날에는 내가 너 진짜 용서 안 해. 그 얘기는 변호사 시험 붙은 다음에 하세요. 벌써 2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정도면 가망 없는 거 아니에요? 뭐야? 끝까지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내 아들이 판검사 돼서 너 응징하는 그날까지 넌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끝까지 입만 살아서 따박따박 못된 소리만 해대던 며느리는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있던 내연남도 같이요. 그 남자 역시 며느리와 공범이었던 거예요. 둘이서 짝퉁 명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와서 SNS를 통해서 판매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해외 출장이 잦았던 것도 해외에서 가방을 불법으로 들여오느라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짝품 명품을 자기 집 방 하나에 숨겨두고 장사를 했다니 정말 간도 크지 않나요? 결국 며느리는 상표법 위반으로 엄청난 벌금과 함께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조건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혼인에 이른 것이 인정돼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낸 거죠. 아들은 며느리를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를 역시 고소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 이력이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 아들과 매칭시켜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니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은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저와 아들을 둘러싼 엄청난 사건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드디어 저에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니?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해. 그동안 바람난 전부인 잡으러 다니느라 우리 아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혼 후에 2번의 실패를 딛고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드디어 3번 만에 당당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인사해요. 요즘 나랑 만나는 사람이야.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결혼할 거예요. 뭐? 그게 진짜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승훈씨 로스쿨 동기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로스쿨 동기라고? 진짜예요? 네, 승훈씨보다 먼저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대기업 다닌다고 사기친 사기꾼 며느리한테 한번 당했던 터라 전문직이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가더라고요. 변호사라는 거 진짜야? 졸업증명서랑 변호사 임명장 같은 거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도 사기꾼이 많아서 엄마는 믿음이 안 간다. 이번에도 또 당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번엔 진짜야. 믿어도 돼. 근데요, 아들이 아무리 믿어도 된다고 해도 저는 아무래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기꾼한테 대여서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아무래도 수상한 냄새가 나. 그렇게 잘 나가는 아가씨가 왜 너랑 결혼을 하겠어? 너 사기꾼한테 한 번 당했던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근데 이 사람도 한번 이혼했어. 아유,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둘이 진짜 인연인가 보네. 아들의 새로운 여자친구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라 그런지 서로의 사정도 잘 이해해주고
둘이 말도 아주 잘 통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필 귀정이라고 모든 일이 이제야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동안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좋은 사람 만나 제대로 된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드디어 용꿈 태몽이 들어맞나 봐요. 그동안 안 좋았던 모든 일들은 다 잊고 승승장구할 아들의 앞날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